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국제환경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그 현재의 법적인 지위는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들을 잠깐 보면, 서론적으로 이 국제환경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개념적인 정의, 또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서론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국제환경법의 여러 원칙들을 본 다음에 결론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우리 국제환경법의 제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개념인지, 또 그들이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환경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법의 원칙, 국제경제법의 원칙, 가령 국제법 전반, 일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국제법의 개별 분야에서 또 그 개별 분야의 독자성을 지켜주는 그러한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가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국제환경법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발전되어 왔고, 이것을 우리가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이다, 또는 국제환경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법규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어로 룰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칙이라고 부르는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때 이것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준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입니다만은, 그 젠티니 케이스라고 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일반 원칙으로서 국내법에서도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멜시오라고 하는 원칙을 다루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법규라고 하는 룰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설명해 주는 판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제 존재하고 또 구속력을 갖고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차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면서 그러한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법주체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또 우리 생활의 다양한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원칙과 법규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도 규범력을 가지고, 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일차적 규범을 조약이나 이러한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법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활동을 통해서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국제환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원칙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과 관련된 국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않도록 금지시킨 경우에 이것은 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룰이 된 이 일차적인 규범은 프린시플에 근거해서 그 작동 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피하고 비뉴알레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교수가 둘이 함께 저술을 한 국제환경법 교과서를 보면 세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컨셉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프린시플, 룰,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개념적인 것들이 발전을 해서 원칙으로 발전하고, 다시 그것이 규범성을 갖게 되는 룰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개념이 별개의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서로 연관되어서 한 그 규범 체제 내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특별히 국제환경법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는 이 정체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작동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는 국제환경법이라고 하는 이 법체제가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환경법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규범의 이것이 국제환경법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정체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환경법의 원칙들이 다른 국제경제법이나 다른 법 분야하고 그 충돌되거나 또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일정한 이 조정을 통해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조화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또한 원칙이 수행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공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정책적 원리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국제환경 규범들이 운영되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작동 원리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이제 원칙에 근거해서 일정한 규범으로 룰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공한 것이 이제 원칙이니까 그 룰로 만들어진 규범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 원리를 제공했던 원칙이 해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해석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결정 기능인데 원칙이 아예 이제 이 규범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일정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서 기능함으로써 소위 그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서의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개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예를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 자체가 규범은 아니고 구속력을 갖지 않으니까 대개는 조약 문서를 보면 전문에 이 내용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이런 국제환경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에 이것을 두지 않고 이러한 원칙들을 본문에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기후변화 협약 제3조나 또는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의 3조는 그러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규정들을 본칙 규정에다가 전문이 아닌 본칙 규정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느 그 부분에 이것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의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물론 조약의 본칙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프트로적인 또는 선언적인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칙에 위치함으로써 그것들이 분쟁 해결이라든가 다른 그 규정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효과를 내므로써 자기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본칙 규정에 넣는 것들을 굉장히 꺼렸던 그러한 국가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과 룰, 법규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가 그렇게 그 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단서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서론적인 설명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원칙이 이 국제환경법의 일반 원칙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 학자들, 국제환경법 학자들 간의 이 용어의 명칭이나 또 어떤 원칙이 이러한 그 기본 원칙에 속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것들이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 판례들에 있어서도 이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그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원칙이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으로 열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체적으로 공통 분모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국제 환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이라고 하는 원칙, 또 예방 원칙, 또 사전 주의 원칙, 협력 원칙, 지속 가능 개발 원칙,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원칙,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러한 원칙들이 열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주의 원칙의 경우에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또 영문으로도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사전주의적 접근, 그래서 precautionary approach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서양 학자들 간에도 이 용어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일단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공통 분모적인 것들을 따져서 가장 다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원칙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예방 원칙, 사전주의 원칙, 협력 원칙, 이것은 이제 예방 또는 방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 원칙,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원칙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 개발 원칙 또는 지속 가능 발전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원칙,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런 것들은 형평, 에코티 또는 밸런스, 균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론적인 설명은 이런 정도로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각 개별적인 원칙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개념입니다. 환경오염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원칙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담고 있는 또는 그것을 선언했던 그런 판례들 또는 국제 문서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또 거기에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원칙이 법규로 또는 국제간섭법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법적 지위죠. 현재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는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원칙들이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보았던 여러 원칙들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국 관할권 내에서 또는 자국 통제하에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다른 그 국가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국가의 영토나 또는 이 국가 이원의 영역에서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책임을 다할
그런 다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실은 국제환경법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환경법이 어떻게 보면 이 원칙으로부터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던 가장 중요한 그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에 세워졌던 이 재련소의 매연에 의해서 캐나다 영토에 세워졌던 이 트레일 스멜터라고 하는 이 재련소가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미국의 워싱턴주의 그 환경 손해를 야기시켰던 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분쟁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중재재판소가 선언했던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 원칙을 선언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많은 국제 문서나 판례들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스멜터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선언했던 내용은 어떤 국가도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해서 심각한 결과와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사람에게 매연에 의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그 시원적인 그러한 중요성을 갖는 선언이기는 하지만 이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의 오늘날의 모습으로 보면 그 모습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한 국가의 영토 내의 활동에 의한 것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래 그 강의 내용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PPT 화면을 보시면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0일하고 대비시켜서 보시면 트레일 스멜터 케이스에서는 이제 영토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을 보시면 한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톡홀름 선언은 영토 내에 있어서의 그 주권적인 권한, 그러니까 영토 내의 모든 활동에 대한 또 그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그 대비된 그 책임으로서 자국 내의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그 국가 영토를 넘어선 또 다른 국가나 다른 그 영토를 넘어선 영역에 또는 그 안의 사람에게 그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대비시킬 수 있는 비교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면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법적 지위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인지, 또 그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정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국제 문서와 판례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칙, 이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의 원류가 되는 원칙은 설린 원칙, 굿 네이버리니스라고 하는 이 설린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국제환경법의 그 원류가 되는 것이 설린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엔 헌장 74조에서도 선언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물론 설린 원칙이 74조에 선언되기 전에 이미 국제환경법과 관련해서 트레일 스멜터 사건에서 인정이 되었고, 그 밖에 이 미국의 주간 환경 분쟁에 있어서도 국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인정되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 국제환경법이 아닌 일반 국제법의 원칙으로서도 선언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거기 열거되고 있는 식물보호협약이라든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그러한 또 1992년에 선언된 리우 선언과 같은 중요한 국제환경법 문서에서 다 이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리마 협약이라고 하는 이 협약에서 아까 스톡홀름 선언에서 보았던 관할권과 통제하의 활동이라고 영토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개념을 확대시킨 것이 이 리마 협약에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법 협약에 와서는 이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duty로 변경해서 규정되고 있어서 1차적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세안 협약은 이것이 이러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문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요 국제 문서에서 반영된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판례에서 우리가 반영된 내용들, 또 선언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트레일 스멜터 케이스, 아까 보았던 공식적으로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을 선언했던 최초 판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프 채널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국제법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바니아와 영국 간의 콜프 채널이라고 하는 이 해협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바니아 영해 내에 설치되었던 기뢰에 의해서 영국 군함이 공격을 받고 손해를 본 상황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국제환경법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환경적 상황이었는데, 한 국가 영토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환경적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국가에게 그러한 자기 영토 사용과 관련해서 그러한 완전한 절대적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일정한 제한이 설린 원칙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선언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누호 케이스, 그러니까 라누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것도 이제 캐롤강의 유역 하수 방향 변경과 관련해서 생겼던 사건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클리어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제소했던 두 번의 사건인데, 1971년과 1995년에 제기됐던 사건인데, 제소국이었던 뉴질랜드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 국제관습법규라고 하는 국제관습법규를 주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이 이제 일반 국제법의 원칙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케이스가 이 핵무기의 합법성 문제에 관한 핵무기 사용, 정확하게는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원칙이 일반 국제법의 원칙, 다시 말하면 이제 국제관습법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의 법적 지위를 보시면, 이 원칙은 국제환경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제환경법의 원류, 그러니까 이 셈이 여기서부터 강을 이루는 그런 시원적 원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자나 판례들에 의해서 이 원칙은 이제 이미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국제관습법규가 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분쟁에 있어서 1차적 규범으로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을 갖고 있다. 아까 보았듯이 피해의 의미와 정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주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 위반의 결과는 무엇인지, 책임의 정도는 어떤 것인지,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관할권과 통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물론 관습법규의 성격 자체가 모든 규범의 내용과 그 성립 시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났을 때는 그 분쟁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적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문서나 판례에서 반영하고 인용되었는지, 또 법적주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선 예방원칙의 개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원칙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예방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발생한 위험이 있는 활동을 경감하고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 피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경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예방 원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문서에서 인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 한다면, 이 ILC가 초안했던 초국경 피해의 예방에 관한 규정 초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2006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제3조에 보면 중대한 초국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국가가 국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취하여야 하는 그러한 예방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가장 좀 좋은 그런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결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완전히 보장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가급적이면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은 주권 원칙과 연계되어 있었죠. 그래서 영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의 그 주권적인 원칙을, 또 그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과 대비되는 책임으로서의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예방 원칙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권 원칙과의 연계 없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은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바운더리,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또는 한 국가 영토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상황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초국경 피해를 또 이것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 한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에 있는 환경 자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제 판례들을 보고 또 교과서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예방 원칙을 그냥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에서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환경 보호 분야에 있어서 이 국가가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서 국가 책임의 그걸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차적 규범으로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양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우스 차이나 남중국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국제 판례들에서는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상당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예방 원칙에 한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사전주의 원칙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개념 정의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문서나 판례에서 반영되고 인용되었는가 하는 것들인데요. 스톡홀름 선언 1972년에 선언되었던 국제환경법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상당히 그 다양한 이 원칙들에서 한 5개의 원칙들에서 이 예방 원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그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칙 6을 포함해서 한 5개 조문들이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UNEP의 공유자원 원칙 초안이라는 것이 문서가 1978년에 작성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이 선언되고 있고 1982년에 세계 자연헌장, 1992년에 리우 선언, 또 아까 보았던 이 ILC 예방규정 초안의 경우에도 제3조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한 이 국제 판례들의 경우에도 아이언라인 케이스,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 간에 있었던 이 아이언라인이라고 하는 이 철도의 그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는 명백하게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그 인용해서 선언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 국제법 원칙이 되었다고까지 선언했던 판결이고요. 펄프 밀스 케이스라고 하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서브 리저널 피셔리스 커미션 케이스라고 하는 이 권고적 의견으로 나왔던 이 해양법 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이것이 인용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사건에서 인용되었던 판결문을 인용을 해보면 자국 선박이 연안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IUU 불법 어업이죠. 그 IUU 어업에서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기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국 선박이 그 IUU 어업에 관련되지 않도록 보장할 행동을 상당한 주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원칙은 현재 어떤 법적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까 보았듯이 이 아이언라인 케이스에서는 예방 의무가 국제환경법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일반 국제법이 되었다고 판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제학자들과 또 추후 판결로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방 조치의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사라든가 공장 설치라든가 또 이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허가 절차를 한다든지 또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지 이 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엄격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활동이 국제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한다든지 또 위반자를 처벌한다든지 이러한 책임 체제를 포함한 것들이 예방조치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전주의 원칙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 원칙과 사전주의 원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예방 원칙과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았듯이 예방 원칙의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그러한 피해가 입증된 것에 대해서 그 방지하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주의 원칙은 그 주의의 정도를 더 높여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견해서 그것들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또는 이미 그러한 결과가 만약 한번 발생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돼서 그래서 핵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활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의 정도를 더 높여서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잘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리우 선언이라고 하는 1992년에 선언되었던 이 문서의 원칙 15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이 널리 적용되어야 한다. 그 조건은 뭐냐면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형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그 국제법 문서에서 사용된 예들을 보시면 이 바이오 세이프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체죠. 유전자 변형체의 그 안정성에 관한 그 의정서가 2001년에 그 체결되었는데 이 바이오 세이프티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생물 다양성 협약 CBD라고 하는 협약의 그 프로토콜로 의정서로 채택된 문서인데 그 10조 6항에 보시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감안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수입 당사국이 그러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사망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해당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적용 조건이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도의 환경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고도한 환경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고도의 환경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나 또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것이 추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구체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적용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인간의 모든 개발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전주의 원칙의 도입에 대해서 완전히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 활동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위험한 활동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굉장히 발전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간 활동에 과도한 규제와 제한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의 입장, 전자의 입장이 더 반영되어서 사실은 사전주의 원칙이 상당히 그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사실은 국내법적으로는 서독 국내법에서 이미 이제 1970년대에 등장을 해서 적용되어 왔고, 지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그 국내법이나 또 지역적 국제법으로서는 상당히 그 자리를 잡은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이 사전주의 원칙이 상당히 그 법적인 지위를 굳건히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 원칙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그러한 국가, 군이 또는 학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래서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법 문서에서 프린시플 대신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개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이 이 원칙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 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우려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변화 협약조차도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프리코셔너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방 원칙과는 달리 과학적 증거가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원칙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까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 국내법 국내 환경법 학자들이나 또는 국제법 학자들 중에도 이것을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용어상 여러분들이 잘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을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번역해서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방 원칙과의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방이 됐든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주의 원칙 또는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이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하거나 인용한 국제 문서나 판례들을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전문을 원칙 15를 인용했던 리우 선언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국제법 문서에서 이 원칙을 선언하고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들에서 이 용어가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틀로스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됐던 이 심해저 기구와 관련해서, 심해저 활동과 관련해서 권고적 의견으로 냈던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 Area case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도 사전주의 원칙이, 물론 이것은 이 해양법이라고 하는 이 분야, 또 특별히 그것을 해양법에서 해양법 협약 자체 내에서 사전주의적 그런 규정들이 인용됐기에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국제법 원칙으로 선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비프 케이스의 경우에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호르몬 비프 케이스에서 WTO가 사전주의 원칙을 인정했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국제 경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펄프 밀스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완전히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인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국제 환경 분쟁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라고 하는 정도는 언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발전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아직은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또 어느 분야에서 국제환경법의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일반 원칙을 넘어서는 그러한 룰이 된 그러한 원칙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먼저 이 독일
국내법에서 발전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비프 케이스의 경우에도 EU가 이제 당사자가 제소국이 되었었는데 그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전주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것이 국제환경법의 법규성을 갖는 그런 원칙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직 용어나 명칭 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도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일반 원칙 또는 일반 법규로서의 그 지위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고 또 어떤 환경 위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논란이 많은 문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송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주의 원칙의 경우에는 사전주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국가가 그러한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이 아무런 그런 위험이 없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 그것들을 인정한 효과를 내는 그런 판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국제법 학자들 중에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립된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별히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그 분쟁이었던 이 펄프밀스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 사전주의적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전주의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 당연히 부수되는 그러한 사전주의 원칙의 한 그 내용의 일부인 것을 그러한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 그런 판결들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만 이 펄프밀스 케이스에서 지적한 것은 관련 조약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이 원칙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다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주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가장 진전된 판결 내용을 보인 것은 이 서던 블루핀 튜나 케이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고 이 사건은 중재재판과 해양법 재판소 재판소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케이스라서 국제법의 파편화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태평양상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튜나 참치 잡이와 관련해서 이 서던 블루핀 튜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고기가 굉장히 크고 맛이 좋아서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값도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그런 참치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이 참치 잡이를 너무 많이 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서던 블루핀 튜나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체결해서 이 조약 체결국들 간에 1년 동안에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예외로 그 쿼터를 넘을 수 있는 예외가 이제 과학 조사 목적으로 하는 어로 활동은 이제 허용하게 됐는데, 일본이 이 과학 조사 목적이라고 하는 이 예외 규정을 너무 악용을 해서 과학 조사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을 넘어서는 정도의 양의 많은 튜나를 잡게 되니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그러한 과학 조사라는 명목의 어로 활동이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제 잠정 조치를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과학조사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잠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 잠정 조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의 그 과학조사 활동에 이 어종에 참치 어종에 미치는 영향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집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조치 과학조사 활동과 관련된 참치잡이를 중지시키라는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나 또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루던스 앤 코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용어의 사용과 관계없이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과학조사 목적의 이 참치 어로 활동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이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활동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상당히 그 어종의 보호에 관련해서 보존과 유지에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잠정 조치를 허용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전주의 원칙을 인정하고 또 일본이 일본에게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서로 상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 서로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사전주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를 보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협력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스톡홀름 선언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 원칙 24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 보존 및 개선에 관한 국제 문제는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 정신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경 보호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특성상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왕래하는 데에는 우리가 중국을 가자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그런 상황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은 비자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해양 오염도 그렇고 오염원이라고 하는 이 폴루턴트들은 국경을 알지 못합니다.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국제 공동체가 협력 정신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인류 생존에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 원칙이 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우리 아까 보았던 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과 마찬가지로 설린 원칙, 굿 네이버리니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주의 거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원리들을 보자면 상호주의나 비차별,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이 통합된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국경선 근처에서 어떤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notify하고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그래서 정보 공유와 협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상시 대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그 쓰나미에 의해서 그 원전이 이제 파괴되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 경우에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 대응을 할 때 다른 국가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만에 의해서 대응이 어려울 때는 국제사회가 같이 대응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상적 대응의 문제,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 사전 통지 동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Prior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다른 국가에게 그 수입되려고 할 때 수입하려는 국가에게 그 자기네가 이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제 동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국제적 협력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학 물질이라든가 유전자 변형체라든가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들을 국제적인 거래나 이동이 일어날 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절차적 성격들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협력 원칙에도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원칙에 의해서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협력 원칙이 반영되거나 인용된 그러한 국제 문서나 판례들을 우리가 보시면 그 리우 선언, 아까 보았던 스톡홀름 선언, 또 공유자원 원칙, 또 예방원칙 초안, 아까 예방원칙 초안이 그 예방원칙이 3조에 있었는데 예방원칙 초안의 협력원칙은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류오염 비상시 간섭에 관한 협약이라는 조약이 있는데 이것은 그 1967년에 토리 캐년호 사건이라는 굉장히 그 엄청난 그 해양 오염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팀 스피리토라고 하는 허베이스페리소인가요? 그 서해안에서 태안에서 유조선이 그 좌초해가지고 엄청난 유리 오염 손해를 야기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 토리 캐니언호라고 하는 이 배가 도보 해협에서 좌초해가지고 프랑스 해안에 엄청난 유류 오염을 야기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유류 오염에 대비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도 개발이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커졌고 또 유조선도 소위 그 이중 그 철판을 써서 겉에 철판이 뚫리더라도 또 하나의 철판이 있어서 유류 어지간히 심한 좌초가 아니면 기름이 바다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69년에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비상적인 그러한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또 지원 이런 것들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협력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조약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해양법 협약이라든가 핵사고 도기 통보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당시 러시아죠. 그 당시 러시아의 당시 소련이죠. 구소련에 있던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핵 발전소가 1986년에 폭발해서 엄청난 인명과 그 환경 피해를 야기시켰고 이것은 사실은 그 국가를 넘어서서 유럽 전역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게 그걸 사실은 그 당시 구소련의 경우에는 그 사고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환경법의 발전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엄청난 환경사고가 국제환경법을 발전시킨 그러한 동인이 됐다고 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았던 이 유류오염 비상시 간섭에 관한 협약도 그렇고 핵사고 조기 중지 협약도 그런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사고 협약이라고 하는 그 협약도 그런 협력 원칙을 규정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워터코urses 컨벤션이라고 하는 조약도 이것이 항행적 목적과 비항행적 협약 두 가지가 1992년과 97년에 체결된 두 협약인데 두 협약을 다 묶어서 이제 워터코urses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협약들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또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누호 케이스, 또 랜드 리클레메이션 케이스,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간에 있었던 해양 매립과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막스 플랜트 케이스는 그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에 있었던 이 그 핵 처리 시설을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해협에 있는 이 그 해안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두 국가가 분쟁이 됐던 케이스인데, 이 사건과 아이언 라인 케이스, 서브 리저널 피셔리스 커미션 케이스, 이런 사건들에서 이 협력 원칙이 인용되거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력 원칙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핵심적인 협력 원칙의 내용들은 관습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지위에 확고하게 들어간 것은 비상시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통보해주고, 그러한 사고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비상시 협력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이라든가, 또는 이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모든 절차적 원칙이 다 관습법적 지위를 지위에 올라갔는가, 그런 규범, 일차적 규범화 되었는가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상당히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이 비상시의 경우에는 그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이 통보와 협의 그 의무가 존재하는가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관행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까 열거했던 또 PIC라고 하는 Prior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사전 통보동의라고 하는 것의 경우에도 모든 환경법 분야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적 지위를 얻은 절차적 협력 의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로테르담 협약이라든가 이런 이 관련 협약에서 조약을 통해서 그 의무들이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큰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속 가능 발전 원칙, 또는 지속 가능 개발 원칙이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 개발 원칙 또는 지속 가능 발전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그 경제 활동이나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을 지속 가능 발전 또는 지속 가능 개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념인가 하는 것인데, 지속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987년에 그 브룬틀란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 수상을 했던 여성이신데, 이분이 그 위원장이 돼서 그 국제개발 환경과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의 환경 상황과 인간이 대처해야 할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보고서가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 다 합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문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필요에 응할 미래 세대의 능력과 타협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에 대응하는 개발.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그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가
현 세대가 자신들의 복지와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전혀 그냥 개발하지 않고 프리저베이션 하든 또는 컨저베이션 하든 보존과 보전이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그것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 중에서 특별히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한 내용을 보면 센즈라고 하는 국제환경법 학자가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개념을 별도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한 자연 자원의 보존 필요성.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형평, 에코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제너레이셔널 에코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또는 현명하게 또는 적절하게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이용이죠. Sustainable Use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국가의 필요를 고려한 자연 자원의 형평한 이용. 그러니까 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의 경우에 국제 하천의 경우에 상류국이 다 물을 다 오염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하류국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죠. 또 선진국이 다 미리 어떤 자연 자원이나 자원을 다 이용해 버리면 후진국들은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 내 한 세대 내에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에코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고려가 경제적 또는 기타 개발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인코퍼레이션. 그래서 이 경제와 경제적인 이익과 환경적인 이익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그러한 밸런스를 두 가지 그러한 중요한 그 인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대 내 형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부르는 소위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 별도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의 경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의 경우에는 이것을 별도의 원칙으로 또 빼서 지속 가능 개발하고 별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 아이언 라인 케이스라고 하는 판례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 개발의 개념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네 번째 있는 이 통합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샌즈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본 것인데 그 학자들에 따라서 또 재판소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그러한 다른 조금 달리 설명하는 부분 또 빼거나 또 다른 용어를 붙여서 별도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반영하거나 인용하는 국제문서 또는 판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세대 간 형평,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해서 현 세대가 사용하는 자연자원을 사용하고 경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고려가 다음 세대를 배려한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협약들을 보시면 거기 국제포경협약 1946년에 체결된 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고 지금은 이 포경협약에 의해서 고래잡이가 원칙적으로 다 금지되고 있는 특별히 상업적 포경이죠. 상업적 포경은 다 금지되고 있고 과학적 목적의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 활동만 일부 인정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통적으로 그것이 주 생활 식생활의 그런 주요 원천이었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금지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포경 협약이 그 미래 세대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프리카 자연 협약이라든가 세계 유산 협약 지금 열거하고 있는 그런 여러 협약들이 그러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았던 이 legality of use or threat of nuclear weapons case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고려한 내용들을 넣어서 그렇게 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삶의 공간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 세대 간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포경협약이라든가 지금 위에 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지속가능한 개발의 4가지 개념 중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그 문서들이 거기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퍼시픽 포실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180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 간의 이 물개 보존과 관련해서 서로 그 다툼이 있어서 중재재판으로 해결했던 케이스인데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이 자연 자원의 생물 자원의 그 형평한 이용,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서브 리저널 그 피셔리스 커미션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틀로스가 그 해양법 재판소가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종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내 형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보존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그 책임도 서로 공유되고 또 차이가 나게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사실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국제 문서와 판례들을 통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갑시코보 나지마로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국제환경법에서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 지금은 이제 슬로바키아하고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vs 헝가리 케이스였는데 나중에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두 국가가 분리되는 바람에 이 사건의 다뉴브강 유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슬로베니아가 슬로바키아가 사건의 당사자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환경적 그 댐을 건설해 다뉴브강에 댐을 건설하고 운하를 파서 다뉴브강의 그 가항력을 높이고 수력 발전을 하고 하천 이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조약을 1977년에 두 국가가 체결하고 나서 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 댐의 건설이나 이 다뉴브강 개발 사업이 환경에 엄청난 위해를 끼친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양 국가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별히 헝가리 쪽이 먼저 민주화되고 나서 이것이 강력하게 요청이 되니까 민주정부가 이제
1977년 조약을 무시하고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슬로바키아가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많은 환경적 쟁점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거의 그 조약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 본안 판결에 있어서의 판결문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적 이 언급이 되고 오히려 그 웨라멘틀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재판관의 개별 의견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환경법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대 내 형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경적 이해와 이 그 경제 개발의 이익을 통합해서 서로 고려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원칙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제 문서와 케이스들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1949년에 유엔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회의에서의 그런 그 결의안이나 또 스톡홀름 선언이나 원칙 13입니다. 자연헌장 또 리우 원칙의 원칙 4 그 내용을 보시면 지속 가능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는 개발 절차의 통합된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것과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고 있어서 그 제4 원칙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속 가능 발전의 네 번째 요소가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선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네 번째 원칙을 케이스에서 가장 잘 언급한 케이스는 이제 아이언 라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전된 내용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국제법 학자나 다른 재판소에서 이렇게까지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도전적인 선언이다라고 그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경제개발 활동과 경제개발 활동의 설계와 이행이 적절한 환경장 조치를 통합하는 것은 국제법의 요구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국제 관습법규가 된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법의 요구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펄프 밀스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유사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 개발 원칙 또는 지속가능 발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겠는가 하는 것인데 너무나 아까 보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또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1차 규범이 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과 모호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제 법규로서 1차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개념 자체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원칙이라고 불렀던 아까 네 번째 이 개념의 네 번째 개념의 경우에는 이 그 아이언 라인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국제법적인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언급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지속가능 발전 또는 지속가능 개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조약의 본측에 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론 내용상 반영되는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전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국내법에서 이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대개 제1조에 그 법의 목적 조항에서 되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그 지도 원리로서의 정책적이든 법령이든 그런 지도적 원리로서의 역할에 한정되고 실질적인 1차 규범으로서 역할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경법규를 해석하고 형성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종합적 환경법의 전체 원칙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아주 넓게 이 개념을 정의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일체규범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6번째 원칙이 되겠네요.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예방 원칙, 또 사전주의 원칙, 협력 원칙, 이런 것들이 주로 근원을 따져가 보면 네이벌리니스, 소위 그 설린 원칙, 이것이 근원적으로 원리들을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 원칙이나 이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원칙, 또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은 에쿼티, 형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그러니까 주로 그 형평의 경우에도 특별히 세대 내 형평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또 국가들 중에서 어떻게 형평한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의해서 이 환경 보호를 하고 국제적인 환경 협력을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차원에서 정책적 원칙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우선언 원칙 7을 보시면 이 선언이 이 원칙을 잘 개념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을 부담한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공동 운명체로서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책임은 공동으로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협력하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 있어서 역시 두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책임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기술적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려해서 공동으로 공동 운명체로서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되, 그 구체적 책임은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책임이 차별적으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평균적 정의보다는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형평의 개념이 반영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책임은 환경 보호와 공유된 환경에 대해서 공동 운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책임 정도는 차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별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경우에 석탄이나 그 석유와 같이 소위 이 탄소연료를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를 많이 사용한 산업 국가들이 그러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킨 그 국가들의 기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먼저 한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기술적인 능력이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 단순히 n분의 1로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혀 모든 산업을 포기하든지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야 하는 국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혀 그러한 일방적인 의무 부과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형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별적 책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경제법 같은 경우에도 소위 그 일반 특혜관세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일정한 관세적 특혜를 주어서 개발도상국이 그러한 시장 접근에 시장을 개방하되 그러한 국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을 한다든지, 해양법 분야에 있어서도 그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도 그 반영되게 됐고, 이것이 이제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킨 또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respective capabilities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CBDR-RC라고 약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외국 학자들의 경우에도 CBDR이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CBDR RC까지 포함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의 차이는 이제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를 반영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respective capabilit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이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반영하거나 인용하고 있는 국제 문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공유 자원의 그 공유 자원에 대한 그런 공동 책임을 선언한 것들로는 책임법 협약, 또 유산 협약, 미안합니다. 해양법 협약과 유산 협약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공간을 인정한 것으로는 우주 심해저 등과 같은 그런 공유 공간을 인정해서 그 공유된 책임들을 인정한 조약으로는 우주 조약이나 달 조약, 또 해양법 협약, 특별히 이것은 이제 해양법 협약의 심해저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부분이 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위 그 공동 관심사, 커먼 컨선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사용해서 공동의 책임을 규정한 조약들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후 체계와 관련해서 세 협약이 존재하죠. 기후 변화 협약인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기후 변화 협약, 또 그 교토 의정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톡홀름 선언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리우 선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그 개념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적용할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리우 선언은 아예 그 용어를 사용해서 아까 보았던 15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차별적 책임을 부과하는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게 그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이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조약이지 않습니까? 이 조약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기술 수준이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든다든지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그
금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기간을 늘려주는, 말하자면 의무 이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죠.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이제 너무 부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선진국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약에 의해서 이제 다 모든 공동으로 그 의무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소위 부속서 1국가라고 부르는 국가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서 온실가스의 실제적 이 구속력 있는 의무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차별화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교토의정서의 경우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의무 온실가스 규제 규제를 하더라도 그 규제의 양에 있어서 선진국마다 기여 부분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죠. 그래서 5%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 199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까지 늘릴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차이, 그 선진국 내에서도 차이를 두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파리 협정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그 감축 의무를 설정하게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하지 않고 그 국가들이 상황을 감안해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재정 지원 체제를 두어서 그러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체제를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도 그렇고 기후변화 협약체에서도 그런 체제를 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의 경우도 그런 재정 또는 기술 지원 체제를 둔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의 법적 지위는 어떤가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원칙이 국제법의 그 관습법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를 들어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판결을 했던 그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 Area 케이스라고 하는 이 케이스에서도 개발도상국 보증국에 대한 이 보증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에어리어, 저 심해저 내에서의 자원 개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들이 이제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국에 대한 그 차별적 책임 부과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지적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이 채광 기업을 설립해서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위험성을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그런 해양 플랜트 그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에다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차별적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개발도상국은 그러한 이 주의 의무의 정도를 낮추게 될 그런 그 의무 차별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그 규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해양법의 한한 분쟁이기는 하지만 이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일률적 적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크리스토퍼 스톤이라든가 필립 샌즈라 같은 뭐 국제환경법 학자들도 이런 아직까지 이 원칙에 대해서 법적 지위에 대해서 국제관습법적인 지위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그 적용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았던 이 차별적 책임의 근거가 되었던 역사적 기여 부분 또 기술과 재정적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애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체적 규범으로서의 그러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국제환경법을 형성하고 그 조약을 체결하고 또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개발도상국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들의 지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규정되는 조약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조약의 이 원칙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개발도상국의 능력 향상이 이루어져서 이들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공동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원칙은 사실은 세대 내 형평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원칙도 사라지게 될 수 있으니까 항구적인 그런 영구성을 갖는 그런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olluter Pays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칙의 그 개념은 단순합니다. 오염에 책임 있는 자가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리우 선언에 1995년에 채택된 이 리우 선언에서 원칙 16의 개념 정의와 함께 그 내용을 잘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서 환경 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배분적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것에 의한 그래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별히 이제 그것을 경감시키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제환경의 그 환경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어떤 국가들은 오염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 사실은 제품의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지원을 한 국가가 훨씬 국가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훨씬 경쟁력이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우선언 16도 원칙 16도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환경 손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민사 책임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먼저 발전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주권적 권한 하에서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하먼 독선이라든가 이런 절대적 주권 원칙이 지배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이 트랜스내셔널한 트랜스프론티어한 그런 오염 활동에 대한 그런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대의 경우에는 결국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것은 결국 민사 책임이나 국가 책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염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있어서 차별의 기준이 되었던 역사적 기여 부분에 대한 것의 경우에도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환경법의 원칙들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국제 문서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 아까 보았듯이 국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국가 책임 또는 민사 책임에 관한 여러 조약들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자력 손해라든가 또는 유류 오염과 관련된 특별히 유류 오염과 관련된 민사 책임에 관한 협약은 굉장히
여러 개가 체결되고 또 개정 조약들이 많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임법 분야에 있어서는 이 PPP 폴루터 페이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 원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의 이행과 관련 OECD 권고라고 하는 것도 1974년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국제 문서에서 이 원칙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체결된 최근도 아닙니다만 이제 2001년에 그 POP 잔류성 유기물질과 관련된 이 협약에서 전문에서도 리우 원칙 PPP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리우 원칙 16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약들에서 이 원칙들이 반영되거나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PPP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은 국제법 무대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원칙이 국제법 무대에서 관습법적 지위를 얻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클로라이드 케이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보면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이 양자 및 다자 조약 등 여러 국제문서에서 채택되었으면 인정되지만 이 원칙이 일반 국제법의 원칙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보았던 이 리우 선언의 원칙 16을 채택할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이것은 국내법 원칙에 불과하다. 왜 이 국제법 차원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고 굉장히 그 제한적 문구를 두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상당히 물론 리우 선언이 선언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과 관련된 일치된 견해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일반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국제 조약이나 국제 문서들의 특별히 책임 협약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료들을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 반영된 법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주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이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의 경우에도 유럽 지역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일반 원칙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따로 떼어서 한 7가지 국제 환경법의 주요한 원칙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강의의 목적상 우리가 분리해서 이런 원칙들을 개념을 설명하고 또 반영된 또는 인용된 그런 국제 문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국제법적인 지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제환경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운영되고 해석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들은 협력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런 작용을 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절차적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또 협력 원칙, 예방 원칙, 또 사전주의 원칙 이런 원칙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원칙들이 소위 그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계열, 또 굿 레이벌리니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원류한 그런 원류를 찾는 그런 원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이나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원칙이나 또는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은 형평이라고 하는 또 균형 또는 밸런스, 균형 이런 것들이 이 원칙들의 그 원료로서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보았듯이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 원칙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또 세대 내 형평의 경우에는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의 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또 차별적 책임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그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역사적 기여 부분에 대한 환경 오염의 역사적 기여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을 보면 또 PPP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이 그 안에 그 또 내용의 그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원칙들이 별개로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협력적이고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또 국제환경법의 그 이행과 집행과 또 해석과 적용과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또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결론적인 언급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여러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국제환경법의 제 원칙들 또 일부는 이 원칙들이 이제 규범화되어서 법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여전히 그 국제법 형성과 해석 적용에 있어서 집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국제환경법을 제정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어떤 그 국제사회가 과제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까 보았듯이 이제 원칙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법규화되어서 일차적 규범화되는 물론 뭐 모든 원칙들이 다 구체화되어서 규범화되는 필요성이 없이 소프트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원칙들은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어서 국가들이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반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제법 원칙으로서의 관계,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국제법을 파편화하는 그러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완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화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모색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국제환경법의 원칙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러한 이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